공간정보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정책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두 분이 수고해 주시겠는데요. 먼저 제1항업의 김상동 대표님께서 국토디지털 인프라 대도약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1항업에 근무하는 김상구입니다. 이번 제목은 국토 디지털 인프라 대도약이라고 해서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업무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저희 중소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 나아가서 모든 국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이러한 공간정보 그 세 가지 항목으로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대부분 글자가 별로 없고요. 동영상이기 때문에 아주 보기 좋고 직관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공간정보 중심의 일자리 창출로 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1항업의 대표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공간정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의 김상봉의 지도로 보는 세상이라고 검색하면 제가 칼럼을 쓰고 있고요. 기타 국가공간정보 전문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도 이렇게 제가 자랑하려고 쓰는 겁니다. 과거와 다르게 지금의 공간정보는 많이 색깔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는 국토개발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랬고 이제 공간정보는 모든 IT와 특히 센서와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IT 지도로서 변모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축적 지도보다는 좀 더 사람이 알 수 있는 대축적 지도를 국가가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 내용인 국토 디지털 인프라 역할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아까 송석전 의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게 2016년도에 공간정보 산업 경쟁력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거를 지원함으로써 재정 지원에 따라서 이러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공간정보 기술이 세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뛰어난 기술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경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열악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인프라 산업인 자율주행, 전기차, 메타버스, 디지털 토인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이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 공간정보 플랫폼은 필요하고 이러한 대축적 지도와 연계돼서 반드시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디지털 트윈이 뭔지,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고정 및 일대청 수치도 제작을 왜 해야 되고, 이걸 함으로써 어떤 것이 좋아지는지, 마지막으로 정밀 도로 지도, 도로 주변의 지도를 왜 상세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 디지털 트윈입니다. 지금 디지털 트윈의 성공 사례로 제가 가장 직관적으로 제가 했던 경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국내 최초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골프존이 그 당시에 제가 근무할 때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골프존이 직원이 한 5명 정도 있었고요. 유성에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골프장을 항공 촬영하고 레이저 측량을 해서 3차원을 만들어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면 이게 골프로 실내에서 쳐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고 해서 저희들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본의 당시에 전자골프라는 이름으로 왔었는데요. 그때 일본이 실패를 했습니다. 일본은 실패한 이유가 게임처럼 했고요. 대신 이분들은 생각이 그러지 말고 현실적인 실세계의 3차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해서 국내 250개 골프장을 구축을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랬던 그 회사가 매년 회사 자체로는 1,500억 매출과 450명 인원, 특히 가맹점 수가 약 한 1,500개. 지금 엄청난 가맹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골프 치시는 분은 대부분 골프존에 가서 골프를 쳐보셨을 거예요. 그 골프장이 가상이 아니라 저희들이 항공 촬영하고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또는 지리원에서 하고 있는 수치도 제작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골프존이 지금은 실제 디지털에서 오프라인에 6개 골프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고 지금 각 위치별로 실제로 오프라인에 있는 골프장을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저는 국토 디지털 트윈이 반드시 국가가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해주면 많은 그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이러한 그 소상공인, 특히 저희들의 작은 중소기업들이 먹거리가 저는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상현실 크게 실현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은 실현실을 가상으로 옮겨 복사하는 밀러 세상을 저희들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체계는 기본적인 거는 실세계를 가상으로 비트 단위로 변환하며 이거를 각종 IoT, 빅데이터, AI 이런 기술을 써서 거꾸로 가상세계를 이용해서 실세계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하나의 디지털 트윈 체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4차 산업시대 핵심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는 크게 3D 공간 정보와 지하, 실내, 도로 환경 등 굉장히 많습니다. 제 발표 다음이 우리 이강원 대표님의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사람이 직관적으로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즉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제4차 산업의 혁신 도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이 국내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 애플, 각 나라에서 다 구축을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우리 사공 원장님하고 중국 척해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중국은 30개 성이 3차원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각 나라에서 몰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버추얼 싱가포르라고 그래서 총리실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회적 국가이기 때문에 이건 서비스는 하지 않습니다. 내부 업무용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고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으로 싱가포르 전체를 구축을 해서 지금 내부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자기들 홍보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걸 잠시 보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관 정보에 대해서는 다소 시스템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는 호주 해츠에서 항공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에 있는 실내 정보 이런 모든 정보들은 청년들이 빅딜 예산처럼 해서 고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약 한 5년 정도 소요가 됐고 싱가포르 전역에 대해서는 구축이 다 완료돼서 지금 내부 업무적으로 재난 방제 다양한 신산업 역할로 싱가포르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왜 우리 공간정보 기술이 세계에서 최고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자료를 니마에서 한번 저희들이 회사에 방문해서 보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세계 최초 저희들 특허 기술인데요. 이게 3차원이 용량이 많다는 단점인데 이걸 다 줄이고 그 모양 형태를 그대로 객체 정보로 산도 이게 전부 다 객체화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객체를 격도를 10cm급으로 만들어서 구현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국정원에서도 유일하게 해상도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고 유일하게 이걸 서비스할 수 있게 해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런 유네스코 이런 유물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디지털 트윈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 국내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디지털 트윈을 반드시 구축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이유는 우리 작은 기업들이나 이런 공간 정보를 구축하기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거는 국가가 구축을 하면 민간은 그걸 가져다가 다양한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을 창업을 하고 많은 청년 일자리들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 그림은 대부분이 구글에서 구축한 거고요. 일본은 키홀이라고 합니다. 구글과 똑같은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국방 업무를 쓸 때는 키홀, 민간 업무에서 구글로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텍타일 시스템의 홀로그램 안경입니다. 이거는 3차원 저희들이 만든 디지털 트윈을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 페이스 스캔을 해서 안경을
동기화돼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왕궁뷰가 유네스코에서 저해된다 해서 허가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것처럼 앞으로 도심지에 대한 인허가 관리, 특히 실제로 비가 오는지 재난이 발생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러한 VR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산업군들이 클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3차원 공간 정보인 인터넷을 저는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방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를 보면 대부분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전쟁하는 방법이 과거 고지전과 다르게 시가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시가전을 지금 여기서 시연을 할 수가 없죠. 연습할 수가 없고. 그래서 디지털 트윈 국방 메타버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센서를 부착하고 또는 GPS를 달아서 이게 동일한 조건에서 실제로 타겟에 대한 이런 군사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 디지털 트윈이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건 2013년도에 국내 최초로 서비스할 때 검색어 국내 1위를 한 이틀 동안 했었어요. 그때 V월드의 날이라고 해서 검색어 1위. 네, 그때 이 V월드를 해서 상당히 많이 호응을 받았었는데 사실 2015년도 이후로부터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고 끊김으로써 이게 단절이 됐었습니다. 그때 V월드를 만들면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초기에 진행하게 됐었고 지금 현재는 이게 그 당시에 너무 좀 빨리 진행됐던 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은 전국을 한다 그러면 약 한 7천억 정도 소요가 되고 고용 효과는 약 한 2만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익에 대해서는 다양한 앱과 증강예시, 특히 내비게이션도 증강예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양한 게임과 벤처기업 육성, 재난재, 제2의 골프존 같이 적은 돈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고정및 디지털 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삼성에서 처음으로 폴더폰을 만들었어요. 처음 시연이 지도였습니다. 이 지도가 지금 구글 맵을 보여주는데요. 모든 우리가 쓰고 있는 기술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카메라와 지도입니다. 이러한 지도를 얼마만큼 국민들한테 좋은 편의 자료로 제공할 수 있겠냐. As you can see, the same map that Josh was just looking at on the front display is already inside, waiting for it. Everything's just like he left it. That is the power of continuity. And now he can see so much more. The street games, restaurants, all in great detail. 사람 중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 중심의 지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신 분이죠. 네, 이렇게 얼마 전에 그 보도자료를 제가 보고 썼는데 이러한 공간 정보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일대는 수치도가 있습니다. 근데 일부만 있습니다. 지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맨홀 투공을 보기 위해서 일부를 구축을 하다가 우리나라 전 국토에 지금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양이 한 2%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대 1000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잘 이해를 안 하시겠지만 차선을 그릴 수 있는 지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그려져 있는 것이 1대 1000이고요. 인도가 없이 차도도 없이 그냥 도로가 1대 50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1대 1000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1대 1000은 반드시 국제파업으로 추진하신다라는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그 1대 1000이 구축되어 있는 것은 약 한 9%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갱신하는 것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 넓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땅덩어리가 좁은데 국가가 좀 많은 투자를 해서 이러한 그 디지털 뉴딜이 반드시 일어나기 희망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1대 1000 수치 지도와 1대 5000 수치 지도입니다. 1대 1000 수치 지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 차도, 그 다음에 횡단보도, 각각의 맨홀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 CCTV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네이버 지도나 내비게이션 지도는 1대 5000분의 1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 이동권, 특히 장애인, 중증 장애인 휠체어 지도는 생산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오정의 1대 1000 지도가 전국이 구축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강남 지역인데요. 1대 1000을 구축되어 있는 것을 확대해보면 이러한 그 가로등, 시설물이기 때문에 가로등 다양한 정보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차장인 터널 방식도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는 방식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1대 5000이 없는 지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국가가 이걸 구축해서 많은 서비스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인도에는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러한 특별 로봇이 다니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는 지금 벤처 기업들이 많이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래도 이러한 인도의 일을 진행하려면 1대 1000 수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 배달을 지금 현재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그 어바이시의 운행하면서 쓰레기통 같은 작업을 피할 수 있으며 다만 계단을 오르지 인도로 못합니다. 차도가 아닌 스카우트는 인도로서 약 8개월 동안에 이 안에 CFTV를 지도가 주택가 시험 운행해서 속도 수천 건을 성공적으로 이 로봇이 갈 수 운행했다고 있는 밝혔습니다. 도로가 정해져 있고 구성업체 페덱스도 세임데이 보시라는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주문 당일 상품을 배달하기 위해 이 로봇을 개발한 목표입니다. 세임데이 보스는 스카우트보다 한 단계 더 진화. RDA 사령과 로봇을 이용한 비대면 우편 서비스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 도입되면 고객의 편의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집배원의 안전사고도 줄이고 근로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중요이 아니라 그거를 움직이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우리 공간적으로 국가가 가장 안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권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대 1000 수치 지도가 있어야지만 다양한 산업군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1년에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약 10,000여 건이 넘어가고 어린이 있는데 대부분 교통사고를 발생하는 위한 것이 민식이법이 시행된 아이들의 2020년도 인도와 차도 어린이 교통사고 비상자는 6개월 동안만 무려 5,800명을 넘어섰습니다. 등하굣길에 어떻게 가라라고 안전하게 주로 어떤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다섯 가지 명의 실제 사고 영상을 통해 더 이상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지 않도록 강력한 법이 자,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공기관이 하지 못한 교통약자 환승 지도를 장애인 엄마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딸이 지하철이나 다니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하니 이거를 엄마가 직접 1초 지도를 만들었고 이 지도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든 거는 스타트업 교통약자 구성과 지도화한 것은 대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이거를 실제로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헤럴드 경제에서 뉴스로 나왔고요. 그만큼 장애인도 이동에 대한 그 공정한 권을 부여를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 1대 1000 구축 지역이 전국 토에 일단 9%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건데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먼저 한 40% 정도는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봤을 때 한 5천억 원, 한 1만 명에 대한 고용 효과와 다양한 서비스군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밀 도로 지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밀 도로 지도는 모든 차가 완벽한 센서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회피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3의 눈이 정밀 도로 지도입니다. 차선에 특히 도로 노면에 눈이 쌓이면 차선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센서도 감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광교회, 신양에서는 후광교회라고 유일한 기술을 이용해서 차선 정보를 차에다가 깔고 그 차가 현지에서 위치를 찾아가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미리 도로 지도를 만들고 전기차, 특히 자율주행차가 연계를 하면 정확하게 찾아간다라는 기술입니다. 특히 전기차는 자율주행이 되지 않더라도 주변을 미리 알면 기어 변속함에 따라서 약 한 20%의 에너지 절감 효과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많은 실제 기술과 디지털 트윈, 이건 지금 가상 3D입니다. 실제로 찍은 거를 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라고 해서 교통차선을 재설정하기 위해서도 디지털 트윈 도로 지도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래서 정밀도로 자율주행은 도로 차선, 도로시설, 교통시설, 주변 현황 등을 지금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차에다가 초당 100만 볼트의 레이저를 달아서
데이터를 취득해서 정밀하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취득하고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지도가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다양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미국에서 도로국에서 실제 교통시설물은 국가재산입니다. 국비지 재산을 교통시설물을 3차원화해서 지금 전 주에 대해서 구축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스트리밍이 향후에는 도로와 만났을 때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군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밀도로 지도를 지금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한 내용은 전국의 약 1%입니다. 근데 사실 10만 킬로에 대해서는 다 구축을 해야 되죠. 추정 예산은 약 한 2,000억 정도가 되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나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에 약 4,000명 연 인원이 고용 효과를 볼 수 있고, 효과로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는 약 한 20% 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교통관 논문지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예, 제가 발표드린 내용은 디지털 트윈 정밀 지도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발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세안GNI 이강원 사장님의 지하시설물 데이터의 성숙한 거버넌스를 행하여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이강원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강원입니다. 2분 전 3시니까 적어도 15분은 넘기지 않고 하겠습니다. 시간을 넘길 경우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지하철물 데이터의 성숙한 거버넌스를 향하여고 안에 부제는 품질 등급으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드론과 관련된 그런 책, 그리고 지하시설물과 관련되는 책들을 썼고요. 특히 네이버에서 공간정보 용어 서비스, 용어를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데 뷰가 한 20억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시설물과 관련돼서는 지하공간정보 관리론, 지하수학 탐사, 그리고 지하에 있는 문화재들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그런 책들, 그리고 동굴 이런 책들을 썼고, 특히 땅굴 탐지 거기에는 계속 자문위원을 역임하기도 했고, 가학광산에는 초기 때 자문을 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로 외국의 지하시설물 기준 제도 해서 최근에 외국의 이런 자료들을 한 150권 정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지하는 영국에서는 이것을 아이스버그,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현동이나 대구 지하철 사고 이 정도야만 이제 큰 사고로 보는데, 실제 신문에 사고 나는 거에 80~90%는 싱크홀이라든지 지하시설물 관련입니다. 그만큼 사고가 많이 나고, 그리고 우리 생활에 불편함에 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땅속에 있다 보니까 많이 소외되고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보면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련되는 이런 혁신 기술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눈으로 보이는 다양한 아주 값싼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 그리고 위치를 찾는 지하에 숨어있는 자이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모바일이나 클라우드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디지털 트윈, 특히 스마트 시티의 지하시설물 역할이 가장 크다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보면 2~3년 사이에 전 세계가 이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표준 활동이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입법 이런 것들이 입법화되고
이런 것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지하 탐사 이런 장비도 보면 GPS와 모바일과 그리고 탐사 장비가 연동이 돼서 모바일에서 속성값을 입력을 해서 날리면 실시간으로 갱신이 되는 이런 정도까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미리 정확하게 알면 여러 가지 중장비라든지 이런 데 지오펜스 이런 기능을 줘서 차단을 줘가지고 사고를 예방한다든지 이런 데 도움을 주는 그리고 가상현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싱크홀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르게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지표 추가 3D 이런 기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정밀 도로 지도 만든 것을 하수도나 맨홀을 연결해서 지하에 있는 시설물 그래서 거기까지를 지하 정밀지도 이렇게 해서 정밀지도를 지하까지 연장해서 구축들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은 보면 2년 전 이전에 나온 이런 표준은 대개 기존에 있는 지하시설물들을 어떻게 품질을 높일 것인가 라는 그런 기준이고 최근에는 새로 눈에 띄는 것들을 중공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3D로 손쉽게 값싸는 방법으로 이런 것을 할 건가 이런 기준들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과거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비용 대비 효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시설물에 이런 기준이 어떤 것이든 기준이 있어야만 사업 계획을 하고 적어도 상세 계획을 할 때는 2급 이상의 물리탐사 이상의 기술이 된 것을 사용을 하고 뭐 이런 것으로 기준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적게는 비용 대비 효과가 설계라든지 뭐 상수라든지 이렇게 한 부분만 사용해서 적게는 4배, 많게는 30배 내지 40배의 효과가 있다. 이런 박사 논문이나 많은 이런 논문이라든지 연구 수행 보고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2년 전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오더너스 설베의 5대 과제 중에 지하시설물을 핵심적으로 이것을 지금 시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약 30배의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하 자산 개념, 그러니까 실제 자산하면 우리도 시설물 하면 물자가 어떤 자산 개념 이렇듯이 그렇지만 영국은 철저하게 지하에 있는 것들을 자산 개념으로 해서 이력이나 그 가치나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국가 전체 크기가 넓기 때문에 그 노출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값싸게 이런 데이터들을 획득할 것인가 해서 이런 등급이 나눠졌습니다. 프랑스는 지하 시설물을 이것이 안전한 시설물이냐, 공공의 어떤 안전을 주는 시설물이냐, 안전하지 않느냐 해서 국가는 가스라든지 이렇게 위험성이 많은 것들은 우선 국가가 구축을 하고 통신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것이니까 이건 국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통신회사가 해결해야 된다 해서 대통령령으로 2022년까지 도심 지역은 40cm 이내로 이렇게 법으로 했고 그리고 프랑스는 그 지하철만 하나하나 지키지 않았었을 때 벌금이 얼마다라는 것이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해서 아마 프랑스가 가장 강력한 지하시설물 정책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호주는 모든 높이를 XYZ값, GPS 중심 이런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고 여기도 등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도 거의 유사한 그런 제도로 가지고 있고 다만 여기는 지적과 지형이 들어간 등록 개념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는 여기는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과거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BIM으로 변화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규정이 3가지가 있고 그 3가지 규정에 의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6년 전 세계 지하 굴착과 관련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미국이 40만에서 80만 건의 사고가 있으면 프랑스는 4만 1000건, 2016년 일본은 13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지하시설물은 일본의 재재난 분야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투자할 때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이건 비용이 얼마가 들어도 비용 대비 효과 뭐 이런 것으로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측면을 하는데 그 결과 효과도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를 정리해 본 것이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공간 정보의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잘 되고 있냐라는 것을 통계로 보여주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지오비즈라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한 13위, 14위 뭐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는데 저희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지하시설물을 품질 등급으로 나눠서 국가의 어떤 제도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안 돼가지고요. 영국은 디지털 트윈 개념에 지하와 지상, 싱가폴 뭐 이런 데들은 지하 시설물들을 아주 중요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출된 시설물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데 노출된 지하 인프라의 위치를 기록하고 공유하지 않는 것은 낭비다. 오늘의 그 핵심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중공도만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외국은 그런 것이 아니고 각종 사고가 났었을 때 이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불착 허가를 내줄 때 정확한 것은 너희가 이제 앞으로 보증을 해라. 이런 조건으로 불착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엄청난 효과를 어떤 크게 비용이 들지 않고 제도적으로 엄청 효과를 거두는 그런 항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도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그 밑에 있는 시설물들을 그려보고 그것을 3D로 하고 그 땅 밑에를 보면 가장 복잡한 것이 지하가 아닌가. 우리 공간정보 할 때 1995년 4월 28일 이걸 크게 뭐 기념하고 그런 날은 아닙니다. 아주 기록적인 그런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구에서 있었고 지금까지 지하시설물 관련되는 사고를 보면 가장 크기가 큰 2번째, 3번째 그것이 한국이고 그것이 대구시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주일가량 신문 전체가 이런 기사만 났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지하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제도 법을 만들어서 지금은 통합지도 해서 저희 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하시설물과 관련돼서는 가장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가장 지질 데이터와 지하시설물과 여러 가지 지하 구조물 이런 데이터들이 또 지하수 데이터 이것이 다 들어간다는 저희 나라가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가장 잘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그 품질의 정확도가 이런 것이 구분이 됐고 이런 것들이 좀 안 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정확도라든지 지금 모르는 것들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GPR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추가로 GPR을 7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등록 장비로 사용할 수 있게 있고 이것을 지금 연구 장비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와 책자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GPR은 조금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에 외국의 대부분들이 학회나 협회 중심으로 자격 제도로 해서 GPR만큼은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에 있는 흔적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종이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D등급, 그 다음에 맨홀만 측량해서 연결하는 것을 C등급, 그 다음에 물리탐사까지 한 것을 D등급, 직접 눈으로 보고한 것을 A등급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까지는 제도는 하수관에 대한 우리 국가의 어떤 제도, 이것은 조사품 3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하수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A등급으로 이런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일어나는 것에 비해서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등급지도라는 건 이런 것들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시설물 지도는 어디가 정확한지 뭐한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등급지도라면 이렇게 아주 육안으로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성과 심사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1급 측량, 눈으로 보고한 측량은 11%인데 전체 우리가 미구축 이런 것까지 하면 한 6, 7%가 1급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9%가 탐사에 의해서 한 것. 그렇지만 전체로 하면 이거보다도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그럼 나머지 60%에서 60% 이상의 데이터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확도를 높여갈 거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제도는 앞으로 것을 어떻게 정확하겠냐 이런 것들뿐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것을 어떻게 확보해, 이것도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라고 전문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 필요로 한다. 시급히 도입했으면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의 표준들을 한번 쭉 해서 거기에 특징, 이것을 갖고 우리나라 법과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을 고치고 추가하고 이런 게 필요한가 해서 이런 게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이런 연구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입니다. 현재 탐사 위주를 현재 탐사 위주, 법은 현재 탐사 위주로 되어 있는데 법은, 그런데 성과 심사는 실시간만 해줍니다. 이것도 괴리가 있고요. 그래서 실측과 탐사와 조사와 여러 가지로 이 데이터들을 획득하는 정확도를 높이고 데이터 양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년 이후 실시간 측량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구분을 해서 실시간이 아닌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로기관 측량을 관로, 마커, 리드선 이런 것들을 해서 계속해서 그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심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XYZ 값으로 타원체 보고로 GPS의 어떤 그런 값으로 그냥 쓸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부분 지금 선진 시공은, 지하시설물 시공은 비굴착, 안밀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시공할 수 있게 제도권화로 지하시설물 법을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로까지인 것을 보도와 가정까지 그 확대를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있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주제 발표를 모두 마치고 전문가분들의 종합 토론을 위해서 잠시 연단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공간정보산업 분야 전문가 종합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제가 좌장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가천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이시자 한국공간정보총연합회 회장님이신 박홍기 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좌장을 맡아주실 우리 박홍기 교수님께 저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가천대학교 박홍기입니다. 자, 오늘 주제 발표 두 분이 우리가 공간정보 하면은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런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제가 얘기하듯이 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갖고 말씀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자, 이것이 앞으로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우리 공간정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저희가 계속 정책에 관련된 기술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많이 토론하고 발표를 해내야 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기와 관련 없이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한국지적학회 회장이신 대구대학교 부동산 지적학과 이성화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지리정보학회 회장이신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전병훈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측량학회 부회장이시자 인덕대학교 토목공학과 이용욱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 왼편으로 주식회사 로우코리아 김은주 대표이사님 소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강주혁 국토정보 정책관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앞서 주제가 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국토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어떤 인프라를 도약을 시킬 것인가라는 그 주제로 3D, 그다음에 일대천, 정밀 도로지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지하시설물 데이터에 대한 품질 등급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둘 다 지상, 지하,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두 개가 다 통합된, 지상과 지하가 통합된 그런 국토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보는 시각 또는 어떤 사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원하는 기술도 틀릴 테고 그 내용, 속속들이 방법 다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 정보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량 분야, 그 다음에 지리정보 분야, 그 다음에 지적 분야 회장님 세 분이 오셨습니다. 각자 분야에 대해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왼쪽 끝, 오른쪽 끝에서부터 오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측량학회를 대표하신 이병길 회장님이 다른 일이 있어서 부회장님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덕대학교 이용입니다. 원래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처음으로 토론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당황을 했는데요. 우선 이 기회를 마련해 주신 김석종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그 공간정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조명희 의원님 이 자리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 발표자께서 디지털 트윈과 그 다음에 지하시설물 등급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주제 자체는 공간정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인데요. 이 두 분야가 다 공간정보 산업과 관련이 있지만 지금 처음 시작하는 토론회다 보니까 핵심 아젠다가 조금 도출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명희 교수님께서도 조명희 의원님께서도 일대천 수치지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서 저도 100% 공감합니다. 다만
공간 정보가 항상 여러모로 봤을 때 인프라 구축에만 초점이 계속 맞춰져 있습니다.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공간 정보가 기본 인프라는 기본이 될 거고요. 사회 이슈하고 어떻게 부각될 수 있는지 그런 측면들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언급해 주셨듯이 국민 안전이 상당히 초점을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일반인 인식 조사에서 25% 이상이 안전한 생활 환경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을 보았을 때 공간 정보도 이런 국민의 안전과 연관되어 있는 형태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사 과정마다 측량을 수행해서 그 정의치를 관찰시킬 수 있는 시공 측량 제도의 도입입니다. 그 부분이 아직도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외국에서는 공사 과정별로 측량 기술자가 인증을 해야지만 다음 과정이 나아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그런 부분들은 이런 제도가 빨리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시설물 안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은 시설물 안전법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그 가장 핵심 자체는 뭐냐면 정밀 안전 진단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부분이 위험한 부분인지 그런 요소들을 미리 찾아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는 도면이라는 것이 대부분 설계 도면입니다. 즉 모든 구조물들은 설계 도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공된 후 준공 도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면들을 우리가 관리해주는 그런 것들이 공간 정보의 한 분야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이강원 대표님도 BIM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BIM은 대부분 설계 도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활용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준공 도면들은 설계 도면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시설물 안전법에서 현장 조사도 설계 도면이 있으면 현장 조사 도면을 작성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준공 도면을 작성하고 공간 정보에 활용할 수 있다면 공간 정보 산업의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공간 정보 활성화는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민간과 공공의 역할이 경계가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민간에 맡겨야 될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공공 분야에서 주도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계가 명확해지고, 그리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 인프라를 민간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공간정보 산업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안전하고 관련된 기본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어 것인가, 특히 이제 측량학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 건설 관련 시공 측량, 그런 측량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3D 지하공간 통합을 하기 위한 통합 지도,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지하 안전관리 특별법도 시행이 됐기 때문에 특히 좀 과거와 이제 다른 시각을 봐야 될 것이고요. 특히 저도 이제 토목과에 있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좀 시체말로 잘 팔렸다고 할 수 있는 기술상 그런 분야가 소방, 그다음에 안전관리 쪽이었습니다. 별로
큰 일 안 하고 그냥 돈 버는 그런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국민 안전하고 관련되는 그런 것은 점점 강화될 것이고 그것이 측량하고 가장 기초가 측량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그것에서 파생된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김병문 교수님 중국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지리정보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경북대학교 장병훈 교수입니다. 올해가 2022년입니다. 아마 그 라저 톰린스 GIS의 아버지라는 그분이 GIS를 처음 쓴 게 1962년입니다. 용어가. 그 이후에 CGIS, 캐네디안 GIS로부터 그 토지 자원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지리정보 시스템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올해가 거의 한갑을 맞게 되는 60주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국내 뭐 지리정보 산업, 미국 같은 경우는 지오스페셜이라고 하죠. 지오공간이라고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2009년 이후에 용어로 개편돼서 공간정보 산업이라고 이렇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간정보 산업이 60주년을 맞으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붐을 이루고 그 국내에서도 붐을 이뤄서 2020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총 사업체 수가 5,595개입니다. 그리고 총 종사자 수가 그 통계 따르면 67,740명이고 그리고 이 매출액이 9조 약 8천억 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서 주제 발표해 주신 김상봉 대표님이랑 그리고 이강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아니면 고정밀 디지털 지도, 더 나아가서 이제 고정밀 도로 지도, 그리고 지하시설물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다면 우리 공간정보 산업의 어떤 사업체 수라든지 종사자 수라든지 매출액이 더 일치월장하지 않을까 새 정부에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이 공간정보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 두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모든 산업은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간정보 산업도 건전한 공간정보 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여기에는 제의 이론은 뭐냐면 4개의 기둥 이론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민간, 업계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학계가 있게 되고 민간, 산학, 죄송합니다. 산학, 연간 해서 4개의 업계와 학계와 연구계, 그 다음에 강가가 있게 됩니다. 이 4개의 기둥이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느 한쪽도 업무의 권한이 많이 부과되거나 아니면 책임성이 커지게 되면 이 지붕이 기울어서 그 산업 생태계는 건전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판명이 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4개의 기둥 이론이 우리 공간정보 산업에도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간정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공간정보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고 산학 연간에 어떤 4개 기둥이 제대로 권한이 이임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측면이 두 번째로 이러려면 건전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면 뭐냐면 제도적 환경 내지는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공간정보 3법 내지는 이것이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행령이 2014년에 나오고 개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들이 계속 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서 거기에 부합하는 콘텐츠로 적절하게 이 산학 연간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권한을 이행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정보 3법에 대한 개정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서 더 나아간다면 6차 공간정보 기본계획 수립이 올해 마지막입니다. 아마 새 정부 들어서게 되면 아마 그 제7차 공간정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이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도적, 법적인 측면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건전한 공간정보 산업의 생태계는 구축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공간정보 산업에서 보면 간담회 내용이나 SNS를 통해서 이렇게 쭉 들어보면 블로그나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청량이나 지적 쪽에서 어려움이 뭐냐면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인력이 부족하기보다는 인력의 수급의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개발직은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현장의 기술직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불균형을 어떻게 맞출 건가 하는 이런 측면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해서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대학 학부나 대학원에서 아니면 특성화 대학원에서 이 교육 과정이 4차 산업이나 디지털 전환에 맞춰서 아니면 공간정보 3포에 맞춰서 교육 과정도 좀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공간정보 산업이라고 그러지만 오늘 여기 현장에서도 청량이나 지적 쪽이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매출액 중에서 공간정보 9조 8천억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뭐냐면 공간정보 관련 기술 서비스입니다. 그 산하에 제일 많은 매출액을 산출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공간정보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그 다음이 공간정보 관련 탐사 및 항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도 제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개발 이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 기술 서비스 관련 부분이 9조 8천억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대략 한 60%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그럼 그 60% 내에서 누가 청량과 지적이 60% 이상을 다 차지합니다. 이게 뭐냐면 총 사업체 수도 그렇고 종사자 수도 그렇고 매출액도 거의 유사합니다. 또 50몇 퍼센트 이렇게 좀 반올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학이나 아니면 대학원에서 아니면 특성화 대학원에서도 이 청량과 지적 쪽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것을 활용하는 어떤 뭐 지리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해양이라든지 수문이라든지 뭐 행정도 요즘 GIS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지리 정보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소 효과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현행 이 청량과 지적적으로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이런 교육 과정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어떤 청량과 지적 쪽은 굉장히 잘하지만 GIS라든지 그 다음에 원격 탐사라든지 공간 분석이라든지 지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특성화 대학은 커리큘럼 봐도 제가 대체적으로 몇몇 대학을 보니까 다 그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법제도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 법제도도 뭐냐면 공간정보 3법 자체가 청량과 지적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공간정보라는 말을 그대로 청량 및 지적으로 대체하는 그대로 동일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일반화되어 있거나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다 많은 학문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분야에서 들어와서 참조하게 되면 더 우리 한국의 공간정보 산업이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맞물려가지고 이 인력들이 양성되려면 이것을 인정하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럼 학부나 대학원에서 지금 현재 청량기사나 청량산업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기사와 지적산업기사가 있습니다.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GIS 공간정보 기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청량 및 공간정보 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청량 및 공간정보 산업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분리가 이루어지는 어떤 자격증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청량과 지적 쪽은 충분히 있었으니 공간정보에 특성화되는 새로운 공간정보 가칭, 공간정보 융합기사라든지 원격 탐사라든지 지도와 기하지 이런 것을 포괄해서 출제를 해서 뽑는 이런 인력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는 청량이나 지적도에서 만들어나는 이런 디지털 국토라든지 이런 아니면 지하시설물의 디지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차기 정부에서 좀 고려를 한다면 초당적으로 접근한다면 여기에 계신 모든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모든 학교라든지 산학 연관해서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오지 않을까 하는 저의 조그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15년부터 시작을 했었나요? 데이터상으로 14년부터 이 공간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덧 10조에 가까운 그런 금액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물론 연도에 따라 가지고 차이 나는 것이 좀 있지만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작년의 데이터를 보면은 4.6% 증가해서 됐지만 사업체 수는 그렇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인력 개념은 한 2,000명 증가한 걸로 이렇게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명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이 이 인력 수급 관련되는 것은 다양한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이 기업에 가느냐 하는 것은 바로 월급하고 관련되게 있고 그 월급은 산업을 얼만큼 잘 일으켜줄 수 있느냐라는 또 그런 다른 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거와 또 다른 차원입니다. 분야별로 지리정보, GIS 전문으로 하는 공간 분석을 직접 전문으로 하는 사람, 그다음에 측량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지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다양한 그런 곳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가장 큰 것이 교육 과정에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격 제도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기본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고 거기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뭐 다른 건전한 생태계를 만드는데 이것이 할 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뭐니도 업체도 일 것이기 때문에 3법의 서로의 연관성 것이 어떻게 적절하게 각각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우리 산업 발전의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이성화 교수님부터 듣겠습니다. 예, 한국체육학회 회장 대구대학교 이성화입니다. 지적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를 이제 구성하는 요소 중에 국토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국토를 그 소유권을 기반으로 하는 그 조사, 등록, 관리하는 것이 지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공간정보 산업 발전이나 정책 토론회인데 사실 공간정보 산업을 이끌어나가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과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기술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가 더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공간정보 산업 발전 위해서 그 제도가 미비한 것이 너무 많이 좀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발전이 되어야 산업이 발전될 수가 있거든요. 즉 제도 발전이 기술 발전을 이끌어 나가시고 또 기술 발전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산업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제도 중에서 아주 간단한 예를 든다면 우리 데이터를 가공을 하잖아요. 가공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품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공간정보 산업에 이런 품샘이 없을까? 이렇게 저는 진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에 가기 전에 공직에 있었습니다. 옛날 행정자치부죠. 그 이후에 이제 국토교통 넘어갔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했던 일이 서울대 유경 교수님과 같이 NGS를 잘 아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NGS 구축을 할 적에 우리 지적정보 분과위원회 담당을 제가 맡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또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 공간정보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만 PBLIS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지적되면
그 전산화 사업을 이제 그때 담당을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막 기술이 좋은 것도 없었어요. 또한 소프트웨어도 그렇게 우리나라에 좋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산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사와서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때 상황하고 많이 달라졌거든요. 지금 현재 작년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아주 큰 일을 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클래스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국산화로 다 바꿨지 않습니까? 이 공간정보 산업에 사용하는 엄청나게 많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지금 사실은 외국산 소프트웨어를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국내에는 좋은 소프트웨어, 대체할 수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가 많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일 먼저 저는 그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국산 소프트웨어를 외국산 소프트웨어 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지적학계 회장으로서 항상 좀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도적인 미비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적 도면을 전산화를 하거든요. 전산화를 하는데 지적 분야에서 관리하는 것은 낱장 지적 도면이에요. 그러니까 지적 도면을 관리하는 것인데 그거를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많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시스템 운영하는 것은 연속 지적도예요. 그런데 연속 지적도에는 많은 결함이 사실은 있습니다. 결함이 있거든요. 그럼 과연 이러한 연속 지적도를 갖다가 누가 갱신하는 얘기예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는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아마 토지 이용 계획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할 거예요. 또 토지국에서도 아마 토지정책관실이겠죠? 거기에 지가관리 시스템에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거기서 사용합니다만 그거를 갖다가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 없어요. 그러면은 지적부서에서 이 지적도면, 연속 지적도면을 갖다가 갱신해야 되는데 그 권한이 있느냐? 제도적으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맹점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러한 연속 지적도면은 우리가 공간정보 산업에 아주 근간이 되는 그러한 도면의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적인 맹점이 있어서 누구도 이런 것을 갱신을 하지 못하는 고도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이런 부분, 제도적인 미비점을 많이 찾아서 우리가 개선해 나간다면 하나의 공간정보 산업 발전이 되는 조성을 마련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환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우리 GIS 처음 시작될 때에서부터 역사 비슷한 그런 정산 오래되신 분들은 과거에 알겠지만 초창기에 들어올 때 축척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고 지적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불법 문제라든지 그런 지형하고 맞지 않고 그런 이 사회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직 못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지금 개념으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하게 대축적 개념에 LIS 개념으로 들어가야만 하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그때 오전 그런 개념으로 그 다음에 지하시설 물입하다 서일대청 개념으로 그런 GIS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이제 지금 새롭게 시작한다면 우리나라가 GIS가 하나도 없이 맨바탕에서 처음 시작한다면 당연히 LIS 개념에서 출발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데이터, 양적성, 그 다음에 지적하고 지형하고의 맞춰지는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말씀이 되실 수 있었고요. 근데 앞서 김성봉 대표님 말씀했듯이 이 기술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입사하는데 환경이 열악하다라고 딱 잡아서 모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랑 공간정보 포럼을 매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직접 만나서 하는 건 못하고 있지만 이 작년 이제 올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회의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 그때 일본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의 놀라운 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3D에 대한 것 혹은 디지털 트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본인들이 아직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즉 우리가 갖는 기술 굉장히 우수합니다. 근데 그 기술이 우수한 것을 보면 줄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꽃을 피우는 그 관련되는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뿌리에서 줄기로 올라오는 기술, 그거는 아직 인프라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죠. 지금 말씀하신 지적 쪽에서 연계되는 거, 그 다음에 또 앞서 얘기했던 일대 천 관련되는 더 대축적으로 왜 만들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그런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금 데이터 구축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제 사업을 끌고 나가는 경영 측면으로 김은재 대표이사님께서 좀 말씀이 있겠습니다. 저는 92년부터 현재까지 공간정보 기업을 30년간 운영해온 경영자로서 현재 저희와 같은 공간 기업에서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발표에 하면 공간정보 산업 매출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측량 기기 구축 분야가 약 60% 정도 크게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 성장률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후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간정보 산업 분야는 IT 산업이나 엔지니어링 분야 산업에 비해서 노후비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고질적인 하도급 가림들이 공간정보 산업 성장을 저해해서 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정년 보장하고 보임금하고 월화별 조건이 충족되는 공기업에만 상당히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환경과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서 핵심 인력으로 자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중소기업의 장점인데도 불구하고 저임금으로 인해서 요즘 청소년들이 소기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비폭적인 인건비를 개선해서 우리 공간정보 분야가 정말 능력 있는 청년 인재들이 선호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지금의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하도급 가능에 대한 의견에 건설업 분야는 하도급 가능에 대한 의견에 건설업 분야는 하도급 시 관련 기준이 명확하고 관리 방안에 대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공간정보 산업 용역은 정확한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까 불법 하도 또 현실에 맞지 않는 하도율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역도 건설업처럼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서 우리 이 공간정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문제는 공간정보와 IT 융합에 따른 개발 인력 수요가 급등했지만 측량 기술자와 IT 개발자 간의 2배에 가까운 임금 격차로 청소년들이 중소기업, 특히 측량 부분 취업을 회피하고 공간 정보로 특화된 IT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같이 작은 기업들은 매일매일 인력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측량 기술자의 노후비 개선과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해 국가적인
공간정보 기술 혁신과 융복합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기관 개설과 특성하고 대학 증설 등 정부에서 좀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요령과 같은 사항으로 최근 5년간 공간정보 공기업이 66개 시구분을 통해서 160여 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수치지도 제작, 소프트웨어 제작 등을 등록을 보유한 기업들이 그동안 해왔던 대부분 1억 미만의 소규모 용역들이었습니다. 공기업이 저희 같은 중소기업체에 일마저 수의계약을 하면 저희는 더욱더 시장성을 잃게 되고 중소기업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성기업으로서 30년간 공간정보 산업에 종사하면서도 여성기업의 수의 계약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수의 계약을 체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중소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지속 경영 가능할 수 있도록 공기업 참여 제한을 좀 주시고 여성기업 제도의 강화를 개선을 해서 적극적으로 수의계약 등 어떤 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제도를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거를 좀 강화를 시켜서 제도에 맞게끔 원활하게 계약 활동을 할 수 있는 개선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공기업의 참여가 사실은 역할이 공기업은 허브 역할을 하고 우리 이제 민간 기업은 그 어떤 측량이라든가 DB 구축 이런 공간 쪽에 하게끔 마련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기업이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우리의 일들을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중소기업이 진짜 살아갈 수 있는 그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간 정보가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핵심 구현기술로 성장함에 있어 공간 정보와 IT 산업체가 서로 상생하고 시너지를 키울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나 정부 소속의 컨트롤 타워 마련과 정부 예산 증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토론을 통해서 저희의 그 경영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공간정보 산업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조명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 행사를 주관하신 관련 기관과 관계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물론 우리나라 국가가 여성 기업인에 대해서 우대하고 뭔가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제도들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공간정보 내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몇 가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급 관련되는 그것은 국가가 진짜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민희 의원님이 많이 법안도 내셔가지고 하도급 관련되는 그런 것을 분리발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셨지만 지금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더 잘 아실 테고 우리 학회에 있는 사람들도 기술력 없는 회사가 그 다음에 인력도 장비도 별로 없는 회사가 PP에서 뽑기 잘 돼가지고 엉터리 만들고 하는 그런 걸 많이 보고 있죠. 그런 회사들은 이제 점점 없어져야 되겠죠. 기술력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져야
계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 발주도 제안 발표해서 기술력을 갖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업 발주가 꼭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걸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부분적으로 그걸 잘 운영을 하면 정부에서 다양한 방법론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문제는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을 못해서 학생의 인성을 몰라서 적극적으로 추천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 모든 학교가 다 그렇죠. 학점을 다 상향해서 주기 때문에 학점으로도 뭐지 평가가 잘 안 되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또 가고자 하는 것은 다 공기업 아니면 공무원을 선호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급 체계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반영이 되면 그래도 시각을 눈을 좀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디지털로 봤을 때 그냥 일반 기본도 개념에서 지금 상황입니다. 지하시설 구조와 기본도 개념에서,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량. 그런데 향후에 이제 지리원이 원하는 레이어별로 다 축적 개념, 1대 1000, 40%를 12cm 항공사진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국토의 40%는 지금 1대 1000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오 레이어 도로와 같은 것들을 1대 1000으로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시작을 한데, 즉 국가 기본도의 개념을 이제 완전히 다 축적 개념으로 바꿔버린다면 또 상황이 달라질 테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에서 원하는 진짜 3D 데이터로 국가 기본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스마트 국토가 원하는 전분 데이터가 DB로 들어갈 수 있는 국가 기본도로 바뀌어진다면 우리의 산업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때 가서도 이렇게 화도구 문제, 또 기술의 문제, 품질의 문제를 그때 가서 논하려면 너무나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좀 잘된 업체도 정책이 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만족할 만큼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기혁 정책관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국토교통부 도정부정책관 강주현입니다. 오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짧게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달에 부임을 해서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 토론회 얼마 전에도 한번 왔었고요. 이번이 두 번째고, 또 저희 사무실도 현장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느낀 거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얘기했던 그 어느 시간보다도 오늘이 굉장히 인상적인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감명 깊고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비슷해서 좀 놀랐고요. 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서 또 놀랍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데, 제가 오늘 저만 온 게 아니라 저희 같이 근무하는 동료 그 과장님들하고 또 우리 사무관님들하고도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듣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다시 기회가 되면은 하나하나 주제별로 다시 한번 좀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그 제도적인 문제들, 그게 뭐가 있는지를 좀 법이면 법, 품새면 품새, 교육제도라면 교육제도, 그 다음에 뭐 자격제도면 자격제도,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서 과제들을 이렇게 발굴하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들을 도출하고 그런 작업들을 좀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 다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있는데 조금 오늘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조금 제가 방향이 어떤 걸 맞는 게 있고 어떤 게 안 맞는 게 있는데 그냥 그 부분을 좀 양해하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은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의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 정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간정보 산업이 발전하고 있느냐, 발전하지 못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 발전했느냐, 왜 뭐 이렇게 어떤 발전의 척도를 재는 게 여러 번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매출 규모의 증감, 또 종사자 수의 증감으로 이렇게 재고 있는데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느 산업이 발전함에 있어서 초창기가 있고요, 태동기가 있고요, 성숙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안정기라고 그럴까요? 요런 어떤 흐름을 탄단 말이죠. 산업이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근데 이렇게 종사자 수의 증감이나 매출액의 증감이 주요한 척도가 되는 시기는 있습니다. 그건 요 성장기에는 그게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태동기에는 그게 맞지 않겠죠. 태동기에는 매출의 증가나 종사자 수의 증가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공간정보 산업은 태동기는 아니죠. 성장기를 지나고 있는 저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성장기를 지났을 때에 이제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을 이제 재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공간정보 산업은 해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종사자 수도 늘고 있으니까 발전하고 있습니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다 비웃을 겁니다. 공감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지표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아직 고민이 완료된 건 아닙니다만은 보조적으로 성장률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장하는데 그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건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성장률도 같이 봐줘야 되겠죠. 과거에는 굉장히 고도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구나. 성장은 하고 있는데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종사자 수를 볼 때도 종사자 수 전체가 증가하고 있느냐, 증가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또 그 증감률이 완화되고 있느냐, 둔화되고 있느냐,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종사자의 연령대별로 어떻게 지금 분포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평균 연령도 중요하고 20, 30대의 청장년층이 얼마나 유입되고 있느냐, 그리고 성숙된 어떤 기술자랄까요? 엔지니어들일까요? 이런 부분들은 또 얼마만큼 포션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그 인적 구성 비율도 굉장히 선진화되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있느냐, 노쇠화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굉장히 이게 좀 뭐랄까요, 탁상 공론적인 측면도 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 공간정보 산업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공간정보 산업의 어떤 발전 과제를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첫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공간정보 산업 진흥 계획을 다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때 아마 저희가 좀 고민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정보 산업의 발달 정도를 평가하는 그 평가 지표를 좀 더 다르게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아까 이성화 그 한국지적학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업의 발전을 또는 발달을 일으키는 것은 뭘까? 제도와 기술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우리 좌장께서는 기술은 상당히 많이 발달하고 있다. 근데 제도가 그렇다면 이제 그리고 이제 이상화 우리 회장님께서도 제도가 발달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임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조금 그동안 이 우리의 제도가 이 공간정보 산업의 발달을 어떻게 저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고민했던 건 뭐냐면 저는 공간정보 산업의 발달은 그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간정보의 역사를 쭉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옛날 삼국시대 그 이전부터 굉장히 오랜 그 롱텀으로 이 공간정보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 공간정보 산업이 발달했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발달을 견인했던 게 뭔가 이걸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 그때 그 공간정보 산업의 발달을 그 견인했던 것이 과연 제도였을까? 저는 제도일 수도 있는데 저는 기술의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의 그전에는 지도 제작에 있어서 이 지상에서 일어난 지상의 기술로 다 지도를 제작했거든요. 평판 측량이든 수준 측량이든 뭐든. 예. 그런데 그 지상에서의 그런 측량의 기술이 항공으로 올라가면서 또는 또 위성으로 올라가면서 그때 도약적으로 발달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산업의 발달이 그 내부의 어떤 기술의 발달로 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산업 밖에 있는 환경, 그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에서의 어떤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기술이 이 산업으로 전이되면서 발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컴퓨터가 대표적인 그 이제 환경의 변화인데요. 이 수치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 디지털 지도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공간정보 산업의 내부에서 발달했다기보다는 공간정보 외부에서의 어떤 기술의 발달이 공간정보로 전이되면서 같이 이제 공간정보 산업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그러한 걸로 보는데 지금 새로운 도약을 이제 꿈꾸고 있죠, 저희가. 그것도 디지털 경제에 맞는 그런 디지털 경제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공간정보 산업의 어떤 제2든 제3이든 제4든 하여간 그 도약을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꿈꾸고 있는 건데요. 그거에 맞는 기술 개발, 기술 혁신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공 R&D입니다. 그래서 공공 R&D를 통해서 필요한 그 요소 기술들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는 R&D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산업에서 필요한 그런 R&D를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부족하다면 또 제가 또 학계하고 또 얘기를 해서 또 달리 생각하신다면 또 그 R&D의 또 수정 보완도 가능하니까 또 다른 기회에서 이 R&D만 가지고 또 한번 또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장시간 얘기하는데요. 좀 짧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좀 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소통의 그런
양과 질을 굉장히 늘리고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계나 업계나 아까 뭐 4가지 기둥 말씀하셨는데 학계나 연구원이나 업계나 계신 분들하고의 소통을 굉장히 강화하고 그 시간도 늘리고 또 소주제별로 만나서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 공간정보 산업의 발달을 위해서 일단 공간정보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구축해야 되겠다. 그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정보의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좀 이게 공유가 잘 안 되는데 공개가 잘 안 되는데 그 공개의 좀 제한을 가능하면 최대한 좀 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여기 와서 많이 느낀 건데 굉장히 그 벽이 높고 두텁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 안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굉장히 도전적 과제인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잠깐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간정보 산업 진흥계획이라는 것을 해마다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특색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아까 제가 뭐 산업의 발달도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정보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그 업체들이 태동하고 있는 이제 막 시작한 기업도 있고요. 아주 오랜 기간 역사를 가지고 한 기업도 있고요. 어떤 특정 기업의 특정 분야에 이렇게 국한 딱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기업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간정보 전체적으로 오버롤하게 그 업역을 가지고 활동하는 기업도 있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종사자 수도 50인 이상, 뭐 50인 이상 되는 기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10인 이상 되는 기업도 있고 10인이 안 되는 기업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르고 각각에 대해서 그 지능을 그 기업을 성장시키는 그 지능 시책이 각각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공간정보 산업의 지능 계획이 그렇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냥 오버롤하게 인력 양성, 그 다음에 자금 지원, 그 다음 창업 공간의 지원, 뭐 규제의 확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지능 계획을 만들 때는 각각 그 기업들에 맞춰서 좀 세분화시켜서 맞춤형으로 지능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지표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통계상으로 나오는 그거 외에 지금 스마트 건설이 인력 문제 요구가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기술인들이 지금 저희 1세대 기업을 하시는 분 중에 자식한테 또는 후계자를 만들지 않고 그냥 도태해버리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좀 열악한 뭐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 기술의 혁신 계속 발달을 하고 있으니까 옛날 우리 그래픽 초창기 했을 때 아바타 갖고서 했던 그것이 지금의 다양한 XR까지 가는 그런 기술을 갖고 그다음에 AI가 들어가고 해서 메타버스가 되는 그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디지털 트윈으로 디지털 국토로 가기 위한 인프라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동안에 소통의 양과 질을 다양하게 살펴보겠다 하시는 그런 좋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광원 사장님 말씀하시는 등급제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프라를 만들고자 할 때 지하시설물뿐만이 아니라 기본도에도 등급제가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갱신이라는 것은 다양한 소스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도는 떨어져도 내용상으로 라고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등급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일본 얘기하면서 재해가 우선이기 때문에 돈하고 관련 없이 그거는 100%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고, 미국에서 SE를 등급화할 때는 A 등급을 언젠가는 만들자는 하는 그 목표를 갖고 지금 A 등급을 다 못 만들기 때문에 탐사를 해서 B 등급도 만들고 나머지는 C 등급, D 등급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프라를 만들겠느냐 하는 최종 목표를 갖고 있는 국가 인프라로서 그 목표가 굉장히 보는 시각이 중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서 산업이 기술과 함께 발전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바쁜 시간에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서 이런 토론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플로에서 얘기하신 분 혹시 얘기가 있으니까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는데 혹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원장님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어차피 늦었는데 이런 기회가 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학회도 요즘 줌으로 하시고 학회도 보내서 아까 우리 국장님 우리 공간정보 R&D 말씀도 하시고 뭐 인력 양성 기술 말씀도 하시고 오늘 우리 토론 주제 발표하신 분들 다 정말 이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한 40년간 이 분야를 전공하고 가르치고 또 실무도 하다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간정보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우리 김상봉 대표가 아까 발표한 그 내용 우리 국내 공간정보 기업에서 그 기술을 구현 못합니다. 인력 우리 공간정보 전공은 못합니다. 전부 한 20% 정도? 나머지는 IT 하는 사람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메타버스, 뭐 디지털 트윈, 뭐 디지털 라이브, 뭐 플랫폼 하지만 우리 크게 우리 DB하고 솔루션이에요. 그다가 기술인데 DB는 우리 1대 1000. 그래서 제가 1대 1000 국가적인 차원도 그렇지만 우리 공간정보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1대 1000 수치지도가 2조 정도 되는 그 시장이 있어야 우리 DB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청량에서부터 시작해서 함척회사, 솔루션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시장이 살아난다는 그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술 3차원 구현 우리 국토위성 있지만 국토위성 영상 처리 가능합니까? 못하잖아. 업체 한 5개도 안 됩니다. 국토위성 50cm짜리 지금 계속 서비스합니다. 공무원도 아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우리 기업에서 위성 영상 처리 가능한 업체 몇 개 항척업체는 뭐 항공사진 하니까 비슷하다 손 치더라도 항척업체 아닌 우리 지하 솔루션 업체에서 위성 영상 처리 가능합니까? 3D 구현 라이다 가능합니까? 라이다 처리 못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라이다 없으면 디지털 플랫폼 못 합니다. 디지털 트윈 못 합니다. 플랫폼 구축 IT 아니면 못 하잖아요. 근데 기술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산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정보 산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DB 그 다음 약간의 시스템 구축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오늘 5개 공간정보 학과에서 아무도 안 오셨는데 공간정보 학과에서 계속 토목 전공 뽑습니다. 제가 IT 전공 뽑으라고 그렇게 해도 아무도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IT 전공을 뽑아가지고 교수가 가르쳐야 됩니다. 학생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뭐 지대학과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간정보학과 전공에 5개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산업 발전시켜 우리가 제조업가 아닙니다. 전부 다 기술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대학에서 안 가르칩니다. 토목과에서 청량 없는 토목과가 3분의 2 넘습니다. 그 토목과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 공무원 모릅니다.
그 전국의 지자체, 중앙부처 공간정보 모릅니다. 제가 경상북도의 유성영상 아량 3호A 정부처 가서 했더니 토지정보과에서 최고 먼저 반대하는 지적과에서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다. 지적전공이 거의 뭐 우리 공간정보를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정보공사 이번에 R&D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공간정보사님이 하얀별로 세우던 가장 큰 계기가 지하매수물, 아까 우리 이강원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지하매수물 사업 1조짜리 사업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국토부에 그때는 팀이었는데 시스템도 같이 해야 된다고. 예산 15%만 하면 시스템 같이 한다고 했는데도 지리원하고 항척사하고가 절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시스템만 하고 DB만 했습니다. 일대천 수치지도 만들어 갱신됩니까?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GIS 하면 먹는 하마다. 그래가 망했죠. 1,400억짜리 지능형 공간정보 R&D 사업 잘 됐습니까? 망했잖아요. 징계 먹고 전부 다 징계 먹고 교수들 난리 쳤습니다. 망했습니다. 제가 280억짜리 이거 애트리에서 뭐 소프트웨어 개발했다가 그래 가서 평가를 봤더니 벌써 시중에 나와 있는 3D 상용 엔진을 개발했다고.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거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왜 280억이나 갖고 와서 개발했냐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망해가 징계 먹고 대학에서 난리 났습니다. 그거 망했죠. 또 이번에 900억짜리 제가 선소리 했습니다. LX 공간정보연구원 제가 LX 낱낱이 압니다. 제가 1년간 거기 샅샅이 뒤졌습니다. 디지털 전환위원 하면서 제가 처음에 딱 가니까 IT 전공 딱 3명 있었어요. 4,700명 직원 중에 IT 전공이 딱 3명이 IT 팀 정규직이. 그래 놓고 뭡니까? 국토정보공사래요. 국토정보공사인데 전부 국토정보실 보면 전부 청량정보 없습니다. 그리고 순환보직입니다. 진짜 다 지역으로 제가 대구 경북 본부 저희 대사도 있습니다. 무슨 사업 좀 하려고 경북도에 누구 이런 사업 GIS 같이 할까? 그러니까 아 교수님 우리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순환보직 되는데 국토정보실 전부 다 토목전공, 토목에서 청량정보, 공간정보 전공 없습니다. 그럼 지금 R&D, LX의 공간정보 연구원이 주관 책임 연구기관입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제2의 지능형 공간정보 개발 사업 그거 따라 할 거지 않고 IT 전공하는 대학의 교수나 애트리에서 해야 되지. 그 슬픈 역사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우리가 그런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공간정보 기술을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기는 지금 그 제도가 교육위원회에서 좀 하려고 합니다만은 국토부에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나 하여튼 우리 국토부에서 이 발전하는 기술을 좀 코스를 지금 LX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약합니다. 그래서 이 급격하게 변하는 우리 국토위성 처리, 영상 처리하는 기술, 그 다음 이런 디지털 플랫폼 구축 기술, 이런 디지털 트윈 라이다 기술, 이런 거를 조금 교육 과정을 만들든지 해서 뭔가 우리가 좀 반성하고 좀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뼈가 아픈 그런 혁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금이라도 그나마 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대천 수치지도라도 구축해야지 이 시장이 그나마 불은 꺼지지 않으니까 그나마 그걸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LX 반대한다 그래가 엄청 제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좀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각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도 그렇고 기사시험 같은 것도 좀 새로 개발해가지고 새로 하고 좀 우리 공간정보 기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좀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